장로. 자, 대만 기행이다. 세 번째를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읽다만 사기의 이장군열전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만과 아무 관계도 없지만 이장군열전은 명작이다. 중국사는 역삼각형이고 기원전일수록 근대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이 기원전 작품의 인간관도 신선하다. 할아버지 이광과 손자 이릉이라는 두 장군이 주인공이다. 손자인 이릉과 사마천은 동시대 사람이다. 그때하는 북방의 기마 민족 흉노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릉은 아드키 고비 사막을 넘어선 전장에서 흉노의 대군에 포위되어 역전하다가 포로가 되었다. 이릉의 패배에 한 무제는 크게 노하여 그의 일족을 살멸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궁정의 한 문관에 지나지 않는 사마천이 정론을 토하며 반대했다. 그 일로 무제의 노여움을 사 마침내 궁형에 처해진다. 이후 여생을 사기의 편술에 바쳤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이가는 대대로 무관직 가문이었다. 할아버지와 손자 모두 가업으로 흉노와 싸웠고 둘 다 자신의 병사들에게 존경받았을 뿐만 아니라 적 흉노로부터도 그 무용과 인품을 경애받았다. 이릉 등은 사로잡힌 채 우대받았고 흉노 땅에 있은 지 20여 년 만에 병사했다. 둘 다 기구했다. 두 사람 모두 만인이 인정하는 공적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생의 저울 쪽이 뒤틀려 있었다. 덧붙여 인생 전체를 보는 용어 중 하나가 수기이다. 수기는 한어이며 일본어는 거기에서 차용했다. 이 용어가 문장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사마천의 이장군열전에서였다. 여러 사전에 따르면 수기의 기는 본래 사람이 한 명이라는 의미였다고 한다. 기에 대응하는 우라는 글자가 있다. 고대 중국에서는 뇌를 사용하여 밭을 가는 것은 두 사람이 한다. 그 두 사람의 모습을 한 글자로 나타낸 것이 우이다. 의미가 더 넓어져 짝수가 된다. 기는 원래 혼자서 경작하고 있다. 짝이 맞지 않음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짝수가 보통이라면 홀수는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수기라고 한다. 이 경우에 수는 운명이라는 의미로 두 글자로 된 범상치 않은 운명이 된다. 할아버지 이광은 바위를 호랑이로 보고 화살을 쏘았다는 유명한 일화를 가진 사람이다. 늙어도 여전히 전장에 있었다. 어느 때인가 전장의 상황이 급박했다. 이광은 물론 선봉을 지원했다. 하지만 상장군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과연 이광은 역전의 달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늙으면 수기하다는 것이다. 최전선을 맡기기에는 원래 그 운명이 너무 수기하다. 수기라는 말은 어쩌면 사마천의 조어였을지도 모르고
이장군열전은 이 말이 주제가 된다. 사마천은 인간과 그 인생을 통째로 저울질하는 명수이다. 수기는 계량의 결과로서의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일본의 한문 학습에서는 이 경우 수를 사쿠라고 읽는 것이 관례이지만 모로하시 데스지의 대한화 사전에서는 사쿠라고 읽는 것은 옳지 않다. 고 되어 있다. 이광은 중군에 배치됐다. 그는 화가 나서 상장군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출발했고 도중에 길을 잃어 정운이 전장에 도착하지 못했다. 이전에 상장군과 선봉군은 흉노와 충돌했다. 다행히 한군이 승리했지만 이 작전에서 무제의 지상 명령이자 작전 목표였던 선우를 포로로 잡는 것은 불가능했다. 작전은 실패했다. 이광은 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수치스러워하며 진중에서 자결했다. 정운이 모두 이광을 위해 울었다고 한다. 대만에 가기 전에 이등휘 씨에 대해 생각했다. 현 총통이다. 이등휘와 이광 이릉과는 동성이지만 물론 아무 관계도 없다. 이 씨는 장사미사라고 할 정도로 한족의 성으로서 흔하다. 대만의 개척사는 3, 400년 전 맞은편 대륙에서 건너온 유민과 다름없는 사람들에 의해 막을 열었다. 이등휘의 선조는 이윽고 타이베이현의 단수이 즈음에 살았다. 부치는 농촌에서는 드물게도 독서가였다고 한다. 교육열이 높아서 이등휘를 당시로서는 드물게 구제 중학에 입학시켰고 이윽고 국립구제 타이베이 고등학교 문과로 진학시켰다. 물론 일본 통치 시대의 일이다. 태평양 전쟁에 전황이 가열되기 시작할 무렵 교토대학 농학부의 농업경제에 진학했다. 생년은 1923년이고 나와 동갑이다. 단지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학령은 1년 선배가 된다. 이등휘는 한문식으로 말하면 구간장대하고 신장은 180cm 정도 되었으며 성격은 근직했다. 동시대의 교토대 관계자는 턱이 잘 발달한 온화한 덩치 큰 학생을 교내 어딘가에서 봤을 것이다. 1943년 이른바 학도 출진이 이루어졌다. 지금도 때때로 쇼와 시대의 한 장면으로 학생복을 입고 총을 든 모습이 수도권 7만 명의 학생이 진구 가이엔에서 분열 행진을 하는 오래된 필름이 텔레비전에 방영된다. 당시 학생에게는 징병 유예의 특전이 있었지만 최전선의 병력 부족, 특히 소모가 심한 하급 장교의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특전이 문과 계열에 한 해 취소되었다. 농학부는 이과 계열이지만 농업 경제만은 문과 계열이기 때문에 이등휘도 여기에 해당했다. 그때 나는 내가 입대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 대만 출신 학생도 병사로 징집되었다는 사실은 몰랐다. 징병 의무는 종전대로 일본계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외로 이등휘도
시대의 대열 속에 있었다. 내가 재적했던 오사카 외국어 학교에서도 중국어 전공의 양극지 씨가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병사로 징집되었다. 양 씨는 타이난시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대만에서는 되도록 일본 이름으로 바꾸라는 법령이 나왔고 섬 전체에서 십수만 명이 창씨 개명을 했다. 이것은 예성지의 대목에서 언급했다. 나는 재학 중인 양 씨를 야나이 토시오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대만 출신자의 징병에 익숙하지 않았던 탓인지 육군 관련 모든 것을 대만으로 보내 교육하게 된 모양이다. 이야기가 바뀌지만 내가 대만 기행 준비를 하던 무렵 쇼와 18년 당시 중국어 연구를 위해 학교에 남아있던 선배인 이지치 요시츠구와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이지치는 그때를 기억해 주었다. 그때 이마자토 로터리에 작은 화단이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그날 마침 내가 지나가자 육군 신병들이 행군해 와서 잠시 쉬려고 모두 화단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서 한 시민인 나에게 경례를 했다. 보니 양군이었다. 양극지 씨의 성실함이 역력히 드러난다. 이 잠시 쉬고 있던 소수의 신병들은 대만계 학생들이었고 물론 장신의 이등휘도 그 안에 있었을 것이다. 작가 진순신 씨도 이 시대의 이 작은 정경 안에 있다. 이 사람은 그 학교에서 인도어를 전공하고 이윽고 제2외국어인 페르시아어 조교로 학교에 남게 된다. 진가의 선조의 땅은 타이베이 교회의 반차오이다. 진순신 씨는 고베시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한학의 소양이 있는 사람이었다. 진순 씨는 정년기가 아니어서 징병되지 않았다. 그런데 양 씨와는 친한 친구여서 그들 대만 출신 신병들이 대만으로 수송되는 것을 진순신 씨가 고베 부두에서 배웅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나는 진순신 본인에게서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NHK 디렉터 하타 마사즈미 씨에게서 전해 들었다. 전해 들었을 때 내가 멋대로 형성한 이미지가 너무나 강렬해서 진 씨에게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학생 시절의 진 씨는 순진할 정도의 동안이어서 그 얼굴마저 떠오른다. 진 씨 이야기에 요우 씨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는 것이 하타 씨의 말하기 방식이었다. 내가 그 사람이 야나이 토모 곧 양극지라는 것을 아는 것은 훗날의 일이 된다. 그 배는 고베항을 출항했다. 북큐슈의 모지항에서 신병들은 일단 하선하고 다른 배로 갈아타게 되었다. 하지만 교체할 배가 오지 않았다. 그들은 모지항에서 며칠 동안을 보냈다. 어느 날 시간 제한이 있는 조건으로 자유 행동이 허용되었다. 요우는 음악을 좋아했어 라고 진 씨가 말한다. 요우는 혼자
모지 마을을 걸어 레코드 찻집에 들어갔다. 맨델스존의 레코드를 주문하니 다행히 그 곡이 있어서 혼자 들었다. 이 곡은 끝까지 들으면 2시간 이상 걸린다고 한다. 그동안 예고 없이 새로운 배가 왔다. 수송 지휘관이 전원을 불러 모았을 때 단독 행동 중인 양극지에게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아무튼 본인은 긴 곡을 듣고 있다. 결국 수송 지휘관은 그 배를 포기했다. 배는 허무하게 떠나갔다. 그 배는 고토 열도 해상이었던 곳에서 미군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아 격침되고 말았다. 전쟁이었다. 다툼은 무수한 기구함을 낳는다. 춘추의 필법을 빌린다면 유 씨의 음악 사랑이 모두를 구한 것이 된다. 라고 하타 씨는 일부러 고풍스럽게 말했다. 나중에 나는 타이베이에서 양극지를 만나 그 전에 들은 이야기에 대해 확인했다. 모두 사실이었다. 대만 기행을 준비할 때 우연히 진순신 씨와 동석하는 모임에 나갔다. 앞서 언급한 이지치 요시스구 씨도 있었다. 나는 양극지 씨에 대해 이지치 씨에게 물었다. 그는 양 씨가 실업가로서 성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떨어진 자리에 있던 진순신 씨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사람은 한족을 장사와 결부시켜보는 풍조를 싫어하고 게다가 사업 성공 여부로 사람을 재단하는 것 또한 좋아하지 않는다. 즉시 양 씨의 전 인격을 다른 표현으로 나타냈다. 양군은 장로야. 안타깝게도 진순신이라는 사람은 항상 말이 짧다. 나는 어떤 장로인지 몰랐다. 훗날 제7이란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장로라는 것을 알았다. 대만에서의 기독교 전파는 정말 오래되었다. 전쟁 전에 간행된 이노 가노리의 대저 타이완 문화지에 따르면 타이완의 영국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선교사 윌리엄 캠벨이 들어온 것은 일본 메이지 3년 1870년의 일이라고 한다. 그 다음 해에 캐나다 장로교회도 이등휘의 고향인 단수이 부근을 중심으로 선교를 시작했다. 장로교회에는 목사가 있다. 하지만 특징으로는 신도들에게서 뽑힌 장로들에 의해 운영된다. 영어의 장로는 승려와 어원이 같다고 하니 장로는 신학을 연구하고 때로는 포교도 하는 존재이다. 제7일 란식일 예수재림교회 장로도 그런 성격인 모양이다. 타이베이에서 양극지를 만났을 때 내가 먼저 이등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후 이 동승했던 사람은 줄곧 만나지 못하다가 40년 정도 지나서 교회의 모임에서 만났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더군. 내 얼굴을 보자마자 야나이 씨, 요코쿠치 씨라고 옛 일본 발음으로 불렀다. 이등휘 씨의 인품도 짐작할 수 있다. 이 글은 무심코 이장군 열전에서부터 쓰기 시작해버렸다.
숙이라는 말을 썼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 전쟁을 겪은 삶은 모두 수기하다. 여기서 밝혀두어야 할 것은 한자어 수기에는 불행이라는 어감이 있지만 이등휘의 경우에는 불행이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기한 운명의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 사람도 장록교회의 경건한 신도이며 설교집 와세다 출판도 있다. 그 중에서 60이 되면 목사가 되어 산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게다가 이미 60대를 맞춰버렸다. 이 10년의 좋은 의미에서의 기구함은 자신의 염원이나 상상을 넘어섰다. 이 총통을 낳은 타이완섬 그 자체가 기구한 것이다.